등식 할 때 이미 했었죠. 등식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뭐하고 뭐 있었지? 그렇지. 항등식과 방정식. 항등식은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식이 항상 성립하니까 언제 성립하나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정식은 변수의 값에 관계 있죠. 변수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주로 우린 참인 값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변수의 값을 구해야 하는 대상, 미지수라고 특별히 더 불러줘요. 변수라고 해도 되는데 미지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죠. 당연히 우리는 참이 되게 하는 값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짓이 되게 하는 값에는 별 관심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내용 밑에 적어볼게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고 합니다. 두 개의 용어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해 또는 근이 뭐냐 이거 그 다음에 방정식을 푼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말을 한 거죠. 지우 그 거기 저기 그 오늘 수업 거기 그 갈색 그 책상이 놔두고 왔어? 얼른 가서 가져.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1차 방정식 풀 줄 아시죠? 1차 방정식 푸는 법을 배웠으니까 지금 이거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지? 유나가 얘기해볼까?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지? 식을 정리할 때 우리가 뭘 사용해요? 이항. 등식의 성질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이 뭐예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 있으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왼쪽에는 x만 있도록 만들면 오른쪽에 어떤 숫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걔가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우리는 풀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라고 물어보면 이항이라고 하지 마시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푼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얼려달라고 너를? 왜냐하면 소위 이항이라고 하는 건 등식의 성질 1번, 2번만을 대체할 수 있어요. 항을 옮기는 거잖아요. 등식의 양변을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건 이항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표현이죠. 이항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푸는 원리는 뭘 이용한다고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풉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 아니, 그냥 뭐 1차 부등식은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푸나?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런 거예요.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푼다는 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라는 얘기고, 등식의 성질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 또는 식 A, B에 대하여 A는 B일 때 첫 번째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죠. 두 번째 A 빼기 C는 B 빼기 C고요. 세 번째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C죠. 네 번째 A 나누기 C는 B 나누기 C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C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것은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좀 빠르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항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거고요. 이항 배울 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너네 막 이사 다니잖아. 똑같다고. 이항도 항을 이사시키는 건데, 이사 가면 주소가 바뀌지? 그러니까 부호도 바뀌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예? 네, 이사 간다고 배웠죠. 이사 가면 주소 바뀌니까 부호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배웠어요? 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이사 가면 주소 바뀌니까 부호 바뀐다 이렇게. 예.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조금 더 빠르게 쓰는 거죠. 1번, 2번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런데 얘들은 이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이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겠나? 자, 4번. 야, 4번 풀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얘기해봐. x는 a분의 b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x는 a분의 b라는 건 양변을 a로 나눈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짓은 언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1차 방정식일 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1차 방정식인가요? 이게 1차 방정식이려면 a가 0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서술형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 종류처럼 x는 a분의 b다 라고 쓰고 파워 틀립니다. 괜찮아.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줬어. 너무 답변을 많이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잘 알고 있군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는 a분의 b다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a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a가 0이 아니라면 1차 방정식인 거니까 a가 0이 아닌 경우를 먼저 풉니다. 첫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 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1차 방정식인 경우라고 읽어요. 이러면 x는 a분의 b가 맞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a로 나눈 것입니다. 그쵸? 예. 두 번째, 그럼 a가 0이면 a가 0이라고 쓰고 1차 방정식이 아닌 경우라고 읽겠죠? 자, a가 0이면 이 식이 어떤 모양이냐면 x를 살려놓을게요. 0 곱하기 x는 b다. 그러니까 x에다 무언가를 대입해서 a를 참이되게 한다 라는 뜻으로 일부러 0 곱하기 x라고 살려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식에서 보시다시피 x에 뭘 넣어도 좌변은 항상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의 참거짓은 x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는 누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b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에 따라서 답을 달리 써야 됩니다. 첫 번째, b가 0일 때는 항상 성립하게 되죠. x에 뭘 넣어도. 이런 걸 해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 무엇을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겠죠. 이때는 해가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B에 의해서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을 두 글자로 다시 표현합니다. 부정이라고 해요. 이걸 부정이라고 한다고. 낫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정은 아니 부자에 정할 정자를 씁니다. 해가 너무 많아서 뭘 하나를 콕 집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부자에 정할 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해가 너무너무 많은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 해가 너무 많은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해가 없는 건 뭐라고 하냐면 불능이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정과 불능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능은 그냥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면, 서술형 출제가 되면 저 A분의 B도 사실 답이 맞긴 맞잖아요. 그럼 배점이 5점이면 저 A분의 B를 쓰면 한 1점 정도 줍니다. 아시겠죠? 실제 아래쪽을 묻고 싶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일단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쓰긴 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X는 A-1분의 A 더하기 2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1차 방정식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A는 1이 아닐 때라고 쓰고 실제 뜻은 뭐예요? 1차 방정식일 때. 감사합니다. 그럼 1차 방정식이니까 양변을 A-1로 나눌 수 있고 이게 방정식의 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A가 1이라면 0 곱하기 X가 항상 뭐가 되는 상황이에요? 3이 되는 상황이죠. 이걸 만족하게 하는 실수 X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불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부러 좀 독특한 형태만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도 되겠죠? 얘도 모아서 정리해보면 A-B X 이고 오른쪽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웠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고 싶잖아, 사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하고 B하고 같지 않으면 그러면 1차 방정식이니까 X는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그런데 A하고 B하고 같으면 1차 방정식이 아니고 이것은 0 곱하기 X는 0이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A-B 양쪽에 있으니까. 이건 무슨 방정식이요? 부정방정식이 된다고요. 해가 무수히 많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얘가 A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묶이고 오른쪽은 A-2가 되는 것 같은데 왼쪽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가.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A가 2도 아니고 동시에 A는 3도 아니어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비로소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X는 A-3분의 1이 되죠. 그런데 A가 2라고 해봐요. 그러면 0 곱하기 X는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감사합니다. A가 3일 때에는 0 곱하기 X는 1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를 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불능이 되겠죠.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야만 이 방정식의 해를 쓸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써야만 이걸 맞게 풀었다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사실 1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못 푸는 학생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정계수를 포함한 형태의 1차 방정식만 모아서 지금 예제로 쓰는 거고
뭐 중위수학도 아니고 우리 이걸 뭐 3x 더하기 7은 2x 마이너스 8 이렇게 풀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알겠니? 그래서 걔들은 다 배제한 거고. 두 번째 1차 방정식의 형태인데 이제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릴 텐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시면 돼요. 이 얘기는 제가 미친 듯이 할 거예요. 알겠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반적 해법이라는 말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대신 좀 안 좋은 건 일반적 해법의 특징은 좀 불편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신 좀 불편하다고. 근데 그러면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게 가능한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먼저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일반적 해법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뭐가 없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나왔을 때 구간 나누는 걸 싫어하는 학생은 수학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는 절대값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구간은 몇 개? 2개예요. 절대값이 하나면 1의 왼쪽 하나, 1의 오른쪽 하나. 2개잖아. 절대값이 2개여야 구간이 3개. 절대값이 4개면 구간이 뭐 5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절대값의 개수 플러스 1이 구간의 개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시면 알아요. 첫 번째 x가 1보다 작다고 해봐요. 그럼 x-1이 음수일 거 아니에요. 음수는 절대값 풀려면 부호 바꿔서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풀릴 거 아니냐고. 오른쪽은 2x 더하기 4예요. 자, 얘를 풀어보면 3x가 마3이니까 x가 마1 나오죠. 이항하고 나누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알겠죠? 할 필요 없죠. 뭘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너 x가 1보다 작을 때만 푼 다음에 그럼 너가 구한 x는 1보다 작니? 아, 작아요. 그러면 말이 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 절대값은 그냥 풀릴 거거든요. x-1로. 우변은 2x 더하기 4가 되겠죠. 이걸 풀어보면 x가 얼마 나와요? 마5 나와요. 이걸 해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너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푼다며. 근데 이게 나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상해서 x는 마이너스 1밖에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됐죠? 두 번째, 절대값 몇 개예요? 2개면 구간 몇 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절대값을 다룰 때는 뭐가 좋냐면 이 순서가 좋아요. 이 순서가 무슨 순서지? 경민아?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이 작은 기호부터 큰 기호 순으로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냐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수직선을 그려서 여기 마이가 있고 여기 3이 있으면 여기는 둘 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로 풀리는 거야. 두 번째 거는 뭐야? 뿔마로 풀리는 거야. 세 번째 거는 뿔뿔로 풀리는 거야. 만약에 절대값 3개 있었어. 근데 그걸 크기 순으로 맞춰서 딱 썼어.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마마마, 두 번째는 뿔마마, 세 번째는 뿔뿔마, 네 번째는 뿔뿔뿔.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지 않고 부호를 판정해보지 않고 얘들이 어떻게 풀릴지를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쁘게 써놓은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쓰고 싶어 해. 문제를 내는 사람이나 이거 섞어놓지. 보통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은 작은 걸 먼저 쓰고 점점 큰 걸 쓰게끔 그렇게 하는 게 본인도 풀기 편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좀 안 친절한 문제들은 얘가 먼저 있고 얘가 나중에 있는 이런 형태를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바꿔서 그냥 생각하라고. 그러면 숫자가 다 안 넣어도 되니까. 이해하겠어? 보통은 이 구간 내에 숫자 아무거나 넣어보라고 막 그러거든. 그것도 귀찮다 이거야.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예요. 이때 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어보면 첫 번째 것도 음수고 두 번째 것도 음수잖아. 막 이렇게 설명한다고.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마일 줄 알았다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 얘가 되겠죠. 이해됐나 친구들?
풀면 얼마 나와요? x는 마3 나오죠? 검증 타당하다. 그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요. 그러면 숫자 안 넣어봐도 된다고 했지. 뭐라 그랬어 내가? 뿔마. 두 번째 구간 무조건 뿔마야. 알겠지? 그럼 앞에 건 플러스니까 x 더하기 그대로 나오고 뒤에 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나와요. 이게 지금 7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x가 사라지니까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5는 7이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5는 7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 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5는 7이 아니니까.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러면 뭐라고요? 뿔뿔이라고요. 뿔뿔이니까 x 더하기 2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7이죠. 그러면 x는 뭐가 나와요? 4가 나와요. 검증 타당하다 라는 거 알겠죠? 이상해서 x는 마3하고 4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 같죠? 되게 쉬운 거 같아요. 나는 되게 쉬운 거 같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안 알려주면 물어보지도 않고 있다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여기 있는 등호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돼요. 선생님 양쪽에 둘 다 등호 써도 돼요? 예, 돼요. 다 되는데 내가 웬만하면 남들 쓰는 대로 쓰라고 했지. 보통은 수학을 어느 정도 다루는 사람은 첫 번째 구간에 등호 붙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좌측에 붙이고 우측에 붙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에다 붙입니다. 이게 남들이 다 이렇게 쓰는 방식이 이래요. 웬만하면 여기 맞춰 쓰라 그래서 내가 알겠지? 예. 이해되죠? 왜냐면 저 등호의 위치는 절대값이 0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등호의 위치를 막 옮겨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다 성립해요. 다 성립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남과 다르게. 알겠지? 두 번째로 이제 이 문제는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안 하고 좀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절대값의 정의 기억납니까? 절대값 정의 기억나요? 진영이 얘기해봐. 진영이 턱해지 마.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렇지. 인간이 졸리면 하는 행위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탁을 개거나 팔짱을 끼거나 이렇게 다리 밑에 손을 넣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스스로의 피부와 피부를 접촉시키잖아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짓을 하잖아. 그럼 내가 지금 졸립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턱 개고 싶은데 딱 개면 졸아도 된다라고 이미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에게. 왜 자꾸 졸게 되죠? 본인이 허가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하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좀 안 하시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진영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X는 이거 뜻 아는 사람 얘기해봐. 0이야? 0으로부터는 얘야. 내가 0으로부터 이렇게 생각하랬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x까지의 거리예요.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예요? 3부터 x까지의 거리예요.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 마이너스 2부터 x까지의 거리랑 3부터 x까지의 거리를 더했더니 7이 되더라 라고 말을 한 거야. 내 말 무슨 말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수직선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풀면 재밌는데 아마 해보면 쉽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x축이 있었어. 누가 필요하다고? 마이도 필요하고, 그지? 3도 필요하댔잖아.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해보고 여기를 3이라고 해볼게. 괜찮은 것 같아? 자,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을 x라고 잡으면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더하면 무조건 얼마가 나오겠니? 5.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니까 무조건 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거리 합이 얼마 냈어요? 7 이랬지. 그러니까 적어도 x가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안다고. 그렇구나. 그럼 x는 어디 있어야 될까? 이런 데 있어야겠지. 이런 데 있거나 혹은 이런 데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봐. 자, 일단은 쓰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여기 있다고 치면 이 거리와 이 거리를 재일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 거리는 이미 얼마야? 5야. 그러면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더해서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왜냐면 합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 두 개의 거리는 같잖아. 그럼 이 거리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여기 있을 때는 뭐냐면 사실 뭐예요? 마3이에요. 이 거리가 얼마여야 되니까? 1이어야 되니까. 여기 있을 때는 얼마예요? 4예요. 왜? 이 거리가 1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x는 마3하고 4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걸 좀 연습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수직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을 팔짱 끼고 적을 수 있어요. 입으로 부를 수 있어요. x는 얼마하고 얼마예요. 이렇게. 괜찮죠? 물론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에 건 안 돼요? 위에 건 안 돼요. 알겠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게 나오면 할 수 있다고. 구간을 안 나누고 빠르게 답을 낼 수 있다고. 그리고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절대값이 정말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보지도 않고 답을 내는구나 저렇게. 매우 흥미롭잖아요. 그죠? 네. 그러하다. 됐습니까? 자, 밑에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풀 건데 절대값이 같으면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3-x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뭐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x-1이 3-x일 때가 있고 또는 x-1이 x-3일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x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두 번째는 x가 없어져 버리죠. 0 곱하기 x가 얼마 나와요? 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불능이다.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구간을 나누는 것보다 이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죠. 그죠? 근데 봐봐. 절대값은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만약에 부호를 바꿔도 되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도 되니? 맞아?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는 말이잖아. 뭐라고 써 있는 거야? 1로부터 x까지의 거리랑 3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랑 같대. 그럼 그 x의 위치는 1과 3의 중점이에요. x는 2구나. 어때요? 이것 또한 재밌죠? 이것 또한 재밌잖아요. 아, 이거 맨날 구간 나눠서 풀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확실히 구간 나눠서 풀어주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풀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해봐야 재밌을 거 아니냐. 왜 졸리냐고?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유형서 풀면서 위에서 풀었던 거 맨날 또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니네 뇌가 조는 거야. 위에서는 이거 했으니까 아래서는 다르게 해볼까? 자꾸 이런 생각하면 훨씬 덜 졸려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구간 나눠서 풀어주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라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재미없잖아 그러면. 알겠니? 예,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개념 시험도 보고 막 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을 많이 채우고 있는 상태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 막 문제가 썩 잘 풀리는 느낌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원래 그 이전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 또래까지는 다 어떻게 하냐면 유형학습을 하죠. 문제 푸는 꼬라지를 보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냥 이 고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 내가 걔는 열심히 외우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안 풀리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고 이 과정을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좋아질 거고 그렇게 해서 좋아진 친구들은 이제 개념학습을 한번 잘 하면 유형서에서 틀린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센 프로브 한 절반씩 틀리잖아요. 맞아요? 정상 아닙니다. 알겠죠? 정상 아니고 제가 보면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센 뭐 A, B 스텝 다 해봐야 한 5개 안으로 틀려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네. 5개 오버하냐? 10개도 할까? 네, 10개. 이 정도. 근데 그 정도만 돼도 본인이 스스로 맞춘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원래 수학의 성취도 중에 가장 많은 걸 누가 차지하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스스로 푼 풀이에서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 이게 결정해요. 모르면 오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에 틀려서 오답하는 순간 그 문제는 자기 것이 되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2번, 3번, 4번 봐야만 그 문제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본인 스스로 풀이를 생각해서 맞춘 문제 있죠. 걔는 보는 순간 자기 거야. 웬만하면 계속 맞춰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개념에 집착하는 거야. 개념 학습을 잘 해서 너네가 문제를 처음 풀 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 맞추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취도가 많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는 것도 그만큼 적어지고 공부하기도 좀 편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쌤 수학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많이 풀으죠. 벌써 3권이나 풀었단 말이에요. 야 임마 나는 100권 풀었어. 아 그렇구나 나도 100권 풀어야 되는구나.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대학을 한 40살에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물론 절대적으로 학습량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 게 있지. 애당초에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한 권을 푸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3분의 1 걸리는 것도 가능하고 10분의 1이 걸리는 것도 가능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나중에 생각한 능력이 생겼을 때 게으름 피우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너무 없으면 문제집 한 권을 푸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번을 푸는 게 되게 힘들게 느껴질 거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능력이 좀 생기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니까. 잘하는 애들하고 니네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잘하는 애들은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많은 양을 풀 수 있잖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상태에 빨리 진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같은 시간 동안 공부해서 훨씬 많은 양을 학습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물론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줘도 애들이 머리 쓰는 게 귀찮아서 게을러서 잘 안 하니까. 자, 2차 방정식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2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배우죠? 인수분해. 또 완전제곱식. 또 근해 공식.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배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그 내용을 잘 쓰긴 쓸 건데 우리 이제 결론을 하나 통합할 거예요. 첫 번째가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이죠. 인수분해를 이용한 해법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리가 사용되는데 두 식 A, B에 대하여 A와 B의 곱이 0이면 이건 수학적으로 의미가 뭐하고 같냐라고 하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얘가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다 아는 내용인가요? 그죠? 이거는 뭐 증명하는 건 아니고 옳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건 옳다. 다항식 가지고 할 때. 예.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당장 공수원 마지막 행렬만 가도 A, B의 곱이 0인데 각자 둘 다 0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예. 있어요. 예. 그렇게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숨쉬듯이 써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야를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여튼 요 내용 때문에 우리가 뭘 풀 수 있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죠. 저 내용을 이용해서 푸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왜? 1차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로 우리가 풀 줄 알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2차 방정식 해법이라는 것도 뭘 가지고 푸는 거냐면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지고 푼다 이런 얘기예요. 즉 1차 방정식 해법이 모든 방정식의 해법의 기본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많이 배웠을 텐데 저는 명칭이 좀 별로예요. 얘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해법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예뻐요. 명칭이. 뭐라고요? 제곱근의 정의. 네, 감사합니다.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는 해법이다. 물론 이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해법이다 라고 부르는 책들이 많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의 공식을 이용한 해법이 있죠.
그런데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해법과 근의 공식은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에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이 2차 방정식을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해법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다는 것은 왼쪽을 제곱 형태로 만들고 오른쪽을 숫자로 만들면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풀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보는 거냐면 어떤 거듭제곱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듭제곱의 결과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고, 양변을 A로 나누고 이걸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 안 나누냐면 결국은 이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해법의 변형 과정은 이차함수의 표준형 고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굳이 A로 안 나눠도. 이차함수의 표준형 고칠 때 어떻게 고치죠 우리가? A는 어차피 밖에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X하고 완전제곱을 쓰잖아. 여기다 뭘 쓰지? 1차항의 개수를 A로 한번 나누고 2로 한번 나눈 값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그 연산을 거꾸로 하는 거야. 전개하게 되면 1차항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여기 있는 숫자랑 얘를 곱하고 2를 곱하고 얘를 곱하잖아. 그걸 거꾸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기에 B가 있었으니까 B를 A로도 나누고 2로도 나눠야 된다고. 별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누가 와야 돼? 2A분의 B가 와야지. 니네 이거 진짜 전개해봐. 그럼 AX가 좀 나오고 실제 BX 나와. 근데 불필요하게 누가 나오지? 4A분의 B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4A제곱분의 B의 제곱인데 바로 밖으로 나가면서 A가 곱해지니까 불필요하게 4A분의 B의 제곱 나올 거거든. 그건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C가 있고 방금 제거하는 4A분의 B의 제곱이 남게 돼요. 이것은 0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얘를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보내버릴게요. 그럼 쟤 통분하면 뭐예요? 4A분의 4AC B의 제곱인데 이항하면서 부호 바뀔 거니까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근데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니까 뭐가 되는구나? 얘가 되는구나. 그럼 제곱근의 정의를 써먹어야겠다 라는 얘기지. 잘 봐요. x 더하기 2a분의 b는 그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이때 b의 제곱 마이너스 c가 양수라면 4a 제곱은 확실히 양수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 사실 왜 필요하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면 이 근호를 두 개를 분리할 수 있거든. 루트 4a 제곱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쌤아 무슨 말 이해되지? 그러면 밑에 있는 루트 4a 제곱은 근호 밖으로 나가면 원래 뭐가 돼야 돼? 절대값 2a가 돼야 돼요. 제곱의 루트는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 근데 니네 바로 2a라고 해버리지.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2a가 돼야 돼. 근데 앞에 뿔만 달려있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2a라고 적어도 되는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플러스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어쨌거나 이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나면 x는 무엇이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근의 공식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은 사실 별게 아니고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은 숫자 말고 문자 가지고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면 근의 공식이 얻어지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번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해법하고 3번 근의 공식을 이용한 해법은 완전히 똑같다니까? 완벽하게 똑같다고. 심지어 어떤 애들도 있냐?
가끔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고 2차 방정식 풀라고 주면 지 근해 공식 쓰겠다고 그걸 전개하는 놈도 있거든. 정신 나간 거야. 그게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면 제곱근의 정의 이용한 해법과 근해 공식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법은 두 개밖에 없는 거지.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혹은 인수분해 아니면 제곱근의 정의. 왜냐면 제곱근의 정의랑 근해 공식 똑같은 거니까. 근데 웃긴 게 얘를 인수분해라고 시켰거든. 얘 인수분해 해본 적 있니? 네, 감사합니다. 네. 인수분해 해본 적은 없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봐봐. 한 번도 이걸 전개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예요. 인수분해한 결과가.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근해 공식을 근 안에다 넣어놓고. 그러니까 원래 얘야. 자, 나랑 같이 전개 한번 해볼까? 자, 일단 A는 밖에 놔두고 안에서부터 전개할게요. X제곱 나오죠. 1차항의 개수는 뭐예요? 상수항의 합이죠. 상수항 더해봐. 뭐 나오니? 2A분의 2B, A분의 B 나오지. 이것도 상수항이고 이것도 상수항이니까 맞잖아. 두 개 더하면 2A분의 2B, A분의 B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은 A분의 BX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상수항 둘이 곱하면 되지. 둘이 곱하는데 마이너스는 무시해도 되겠지. 플러스 바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인데 저 합차로 곱하면 합차니까 B의 제곱에서 뒤에 거 빼면 분자에 4AC 남을 거야. 분모에 누가 남지? 4A제곱 남을 거야. 그럼 4A제곱분의 4AC에서 4하고 A 약분하면 뭐 남아? A분의 C 남을 거야. 그러면 진짜 전개해보니까 여기 뭐 나와요? A분의 C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A를 전개해보면 얘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근해 공식이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무엇을 찾는 공식이었던 거예요? 1차 인수를 찾는 공식이었던 거예요. 강제로 1차 인수를 찾는 식이었다고. 왜냐면 우리가 보통 1차 인수 찾을 때 곱해서 얼마 더해서 얼마를 찾잖아. 근데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숫자가 인수일 때는 근해 공식을 쓰는 거잖아요. 왜냐면 대충 곱해서 얼마 더해서 얼마면 정수 단위까지, 좀 똑똑한 애들이 유리수 단위까지 쓰는 거고 막 무리수 섞여있고 이러면 잘 못해. 나도 못해. 그러니까 근해 공식은 다른 명칭이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강제 인수분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 수 없으면 근해 공식 써라 이렇게 배웠을 건데 앞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은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누가 있으니까? 강제 인수분해 기법인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근해 공식은 강제 인수분해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2차 방정식 해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인수분해. 안 되면 되게 하라. 아시겠죠? 안 되면 그냥 되게 하면 돼. 강제로 인수분해하면 된다고. 뭘 가지고? 근해 공식 가지고. 근해 공식이 원래 강제 인수분해하려고 만든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해법 뭐밖에 없다? 인수분해밖에 없다. 이제 인수분해 하나로 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니? 자, 봐봐. 심지어 이 인수분해 역량은 개인별로 편차가 크단 말이야. 자, 이거 풀어봐라 했어. 이거 풀어보라고 했단 말이야.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런 친구도 있다고? 얘는 루트 2하고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하고 1의 곱이잖아. 그럼 얘를 루트 2하고 1의 곱이라고 하면 이렇게 곱하면서 얼마 나오지? 2 마이너스 루트 2 나오지.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더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2 나오는데?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자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겠지. 이걸 못하면 어쩔 수 없다. 강제 인수분해. 무슨 말이냐면 강제 인수분해인 인수분해 근해 공식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이런 인수분해를 한 능력이 더 잘하겠죠. 근데 이걸 모르겠어. 근해 공식 이렇게 빨리 써버리면 써버릴수록 이런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잘하겠어 안 잘하겠어? 안 잘하는 거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럼 실제로는 얘 곱하기 x고 얘 곱하기 x인 거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1 그리고 x 더하기 루트 2는 0이 된 거죠. 그럼 각자가 0이 될 때가 해니까 첫 번째 해는 뭐가 되겠냐면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저는 유리화 안 돼도 그냥 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답은 유리화 돼서 써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게 아마 첫 번째 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수분해 해보니까 이렇게 되잖아. 알았니? 물론 안 되는 거 계속 들이대고 있으면 안 돼. 시험 보고 있는데 아 선생님 저번에 어떻게 하던데 왜 끝까지 해보려고 막 그나마 좀 쉽게 하시려면 이 식 같은 경우에는 각 항에 루트 2 플러스 1 곱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의 개수라도 1이 되니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저는 재미삼아 이렇게 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해하시죠? 그럼 두 번째 것도 좀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어요? 모든 항에 마이너스 i를 곱해서 x의 제곱의 개수를 1이 되게 하는 게 좀 더 쉬울 겁니다. 근데 저는 재미없으니까 그렇게 안 할게요. 알겠죠? 얘도 뭐 그냥 ix하고 x 곱했다고 해보자. 저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마이너스 i 나와야 되니까 너 일로 와라. 이렇게. 여기 1만 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거 개수만 쓸게요. x 안 쓰고 뭐 나와요? 마이너스 i 플러스 1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1 나오죠. 두 개 더하면 2 마이너스 i 나오죠. 2 마이너스 i 여기 있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i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i 더하기 1 이게 되는 거네요. 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럼 각각 0 되는 걸 쓰면 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i분의 1이거나 1 플러스 i다 라고 그냥 쓸 수 있고요. 물론 마이너스 i분의 1도 분모 분자에 i를 곱해가지고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냥 i라고 적혀있겠죠. 알겠니 아이들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 이런 짓을 자꾸 하셔야 인수분해하는 솜씨가 좋아진다고. 근데 이걸 안 하면 인수분해하는 솜씨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의 선택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안 했으니까. 하면 느는 건데 안 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음 켤레근 정리의 증명이 좀 긴데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아마 한 10분은 소요될 겁니다. 알겠죠?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인데 켤레근 정리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유리수 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가 있고 두 번째는 실수 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3 때는 그냥 뭐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하려면 모든 계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등은 그런 거 확인 안 해도 답이 나오게끔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고등은 그거 확인 안 하면 바로 오답 나오게끔 문제 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지성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해공식 쓰면 뿔마 나오잖아. 그러니까 뿔마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자, 첫 번째 유리계수 계수가 유리수다 이거예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입니다. P와 Q와 R이 유리수이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에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이에요. 이때 주의할 것은 A, B, M은 유리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루트 M은 무리수여야 되는데 그건 생략할게요. 알겠죠? 루트 M 무리수가 아니면 저렇게 쓸 이유가 딱히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이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a-b 루트 m입니다. 이걸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라고 하고요. 좀 이 내용을 알고 기억해서 쓰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플러스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m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증명 시도하겠습니다. 증명이 식이 좀 긴데 아이디어는 매우 단순하니까 쫄지 마세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무리수의 상등 가지고 증명합니다. 알겠죠? 예. 증명 써볼게요. a 플러스 b 루트 m이 근이므로 방정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힘든 연산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대입해 보면 x자리 넣는 거니까 p 곱하기 a 더하기 b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q 곱하기 a 더하기 b 루트 m 더하기 r은 0이다. 이렇게 이게 참이 되겠죠? 근 넣었으니까 당연히 참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이걸 다 전개해서 써볼게요. 왜냐면 무리수의 상등 이용해야 되니까 루트 m 달고 있는 거랑 루트 m 안 달고 있는 거랑 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첫 번째는 pa의 제곱이고요. 두 번째는 2pab 루트 m이겠죠. 세 번째는 pb의 제곱 m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qa고 그 다음에 qb 루트 m이고 더하기 r은 0이다. 이렇게 남겠죠. 맞아요? 자, 이때 pa 제곱과 pb의 제곱 m 그리고 qa와 r을 다 모아요. 왜냐면 루트 m 안 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루트 m 달고 있는 애가 2pab 그리고 qb 루트 m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0이다. 이거일 거 아니에요? 잘 봐요. 루트 m을 제외한 모든 누구예요?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이게 0이어야 되고 이게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자, 두 번째를 잘 보세요. 두 번째는 a-b 루트 m이 근인 걸 모르는데 그냥 한번 대입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켤레니까. 그러니까 이건 는 0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0인 걸 몰라. 알겠지?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p 곱하기 a-b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q 곱하기 a-b 루트 m 더하기 r 이렇게만 쓴다고 는 0 쓰면 안 돼요. 근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얘를 다 전개해보면 똑같이 pa의 제곱 마이너스 2pab 루트 m 그리고 pb의 제곱 m 더하기 qa 마이너스 qb 루트 m 더하기 r이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루트 m 없는 애하고 그 다음에 루트 m이 있는 애하고 좀 나눠서 써보자. 이렇게 됐거든? 맞아? 그래 놓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0이라고 불렀던 애가 똑같이 나오네? 그죠? 그러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지. 0이라고 하고 시작하지 않았는데 0이 돼버린 거예요. 즉 무슨 뜻입니까? a-b 루트 m도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근데 이거의 증명 과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리수의 상등이거든요. 이거 무리수의 상등.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루트 m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엇이다?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수 계수에서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계수에 무리수 들어있으면 저런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뭐 모르는 애들 얘기를 쳐다보면 너 이렇게 어려운 공부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별것도 아니다. 그렇죠? 네, 실제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실계수 해볼게요. 두 번째는 실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입니다. 이번에는 PQR이 실수이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BI예요. 이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A-BI다. 이게 이제 실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고요. 이것도 이제 좀 기억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증명 과정에서는 뭘 사용하겠어요? 친구들? 복소수의 상등을 쓰겠죠. 그럼 정확히 저거하고 똑같은 증명을 하게 되는데 루템 달려있던 게 i가 달려있는 형태로 증명되거든? 그럼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다르게 해볼게 제가. 알았죠? 똑같은 거 계속하는 거 제가 좀 더 싫어해요. 알겠죠? 예, 다르게 증명해볼게요. 예. 물론 더 간단하게 할 겁니다. 깜짝이야.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죠. 그럼 Z는 근이니까 PZ의 제곱 더하기 QZ 더하기 R은 0이 참이죠. 근 넣었으니까 참이지. 맞아 안 맞아? 참이잖아. 저기 내가 뭔지 봐봐. 뭔지 잘 봐. 뭐였어요? 양쪽에 켤레를 씌워봤어요. 그럼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상수의 켤레는 켤레, 상수의 합차의 켤레는 켤레의 합차, 곱의 켤레는 켤레의 곱, 몫의 켤레는 켤레의 몫이다. 에 의해서 얘가 다음과 같겠죠. 그죠? 여기 뭐라고 써있죠 지금? 친구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Z바를 넣었는데도 참이다고 써있네. 그죠? 네, 그래서 즉 Z바 그게 누군데? A-BI야. 또 방정식의 근이다. 훨씬 짧고 훨씬 편하죠? 아주 명백한 증명이고요. 근데 이거 하시려면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좀 쓰셔야 된다. 잠깐 쉬었다 인사하겠습니다.